너무나 당연시하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어떻게 탄생했냐? 굉장히 천한 단어예요, 이게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You're fired. 너 해고야. 있는 대로 일본을 까는 기사를 막 쓰대요. 일본인과 개출입 금지라고 써요. 야! 빼빠 갖고 와. 다 밀어버립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안 만나주네. 미국 대통령이. 왜? 헤이그의 4번째 특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하늘에 태극기가 다시 휘날렸습니다. 다시 찾은 광복, 정말 우연히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복 80주년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란 국호, 우린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너무나 당연시하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제가 그 탄생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국호를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꾸잖아요. 제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황제의 국가입니다. 자, 대한이라는 그러면 그 국호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냐?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그냥 나라 이름은 조선제국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대한으로 바꿨냐? 자, 보십시오. 역대 중국 왕조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던 왕조, 한족이요. 한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몽골족도 있었지만 대륙을 다스렸던 왕조 국가는 국호가 한 글자예요. 천자의 국가는 국호가 한자입니다. 명, 청, 원, 송 이런 식으로요. 중국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원, 명, 청, 송 이런 대륙 바깥에 있는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들은 두 글자의 나라의 국호를 허용을 했어요. 조선, 일본, 거란, 몽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선 두 글자잖아요. 황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글자 국호가 필요하다. 에요. 뭘 할까 하다가 중국에서 이미 다 써버렸네. 아 참야 하다가 그럼 우리는 원래 삼한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다. 마한, 진한, 변한, 한이요. 그럼 국호를 한으로 하자. 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명, 청, 원이라고 하는 중국 역대 왕조들의 정식 국호는 명, 청, 원이 아니에요. 앞에 대자와 뒤에 제국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국호도 대한제국이 됩니다. 자, 대한제국이 이제 1905년도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을사늑약에 의해서 1910년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말은 언제 탄생을 하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규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한제국 군인이었어요.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군인인데 대한제국이 군인인데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음독 자살을 시도하십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세요. 근데 시신경이 약간 안 좋게 되셔가지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호를 만듭니다. 예관이라고. 흘겨볼 예자 볼 관자거든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왜 예관으로 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없다. 눈도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흘겨보겠다. 해서 호 자체를 예관으로 바꿔요. 예관 신규식 선생. 1907년도에 그 8월 1일 날 대한제국군이 해산이 돼요. 신규식 선생은 도저히 이 한반도 망한 대한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하겠다 해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로 건너가세요. 1911년도에 상해에서
아직까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 신규식 선생님이 뭘 봤냐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황제,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른바 순원을 비롯한 이 공화파들의 혁명군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인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니까 당시 이제 그 중화민국을 추진하던 그 혁명파들이 중국인들이요. 그래서 더 이상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만들 것이요. 이게요, 백성 민자 있잖아요. 이 굉장히 천한 단어예요, 이게요. 백성 민자가. 역대 왕조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백성 민자를 어떻게 썼냐, 왜 어떤 때 썼냐면 정치란 것은 왕이든 황제든 이런 별 볼 일 없는 백성 민자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우쭈쭈쭈쭈쭈 하는 게 올바른 정치다. 너희는 통치 대상이다. 다 민이에요. 그런데 민국을 만들겠다고요? 그 신규식 선생님이 중국 그 혁명파에게 그래서 중화 민국을 만들겠다.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중국인들도 더 이상 황제 국가가 아니라 민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민국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추진을 하십니다. 여러 독립운동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패로 돌아가요. 7개월 동안 한 7,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만세운동을 하다가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 특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 3.1 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모든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를 만들자. 그러면서 크게 3개의 정부가, 임시정부가 탄생을 해요. 수도 한성에서 한성정부,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정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의 또 임시정부, 3곳이 만들어지는데 한성정부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노령정부도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거기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해의 임시정부로 통합이 돼요.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조선공화국, 조선민국 뭐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신석우 선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규식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하자, 우리나라 이름을. 거기에 여운형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아니 대한이라는 나라는 망한 나라인데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 했더니 신석우 선생이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봐도 명언이에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하자 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쉽게 탄생한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고 우리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 합정역 있죠? 홍대에 한강 쪽으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세요. 한 2분만 걸으면요, 남쪽으로요, 합정역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의 묘소예요. 거기에 묻히신 2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1904년도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러일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영국에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당시 대한제국으로 들어와요. 본국에서 영국에서 본사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오냐면 일본에게 좀 좋은 기사 쓰라고. 왜? 놀랍게도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이었어요. 영일 동맹이라고 1902년도에요.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을 대한제국에 보낸 거예요. 가서 러시아 디스하는 기사 쓰고 일본 와 파이팅 기사 쓰라고 해서 와요. 어니스트 베델이요. 1904년도에.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얘기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지금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기사 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백성들 진짜 불쌍하다.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 같다.
일본의 만행을 막 써요. 기사를.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You are fired. 너 해고야. 해고를 시켜버려요. 해서 자기가 아예 신문사를 대한제국당에서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과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는 영자신문 두 개를 만들어서 있는 대로 일본을 까는 기사를 막 써대요. 근데 손을 못 대요.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동맹국 국민이잖아요. 영국인이니까. 아예 어니스트 베델은 그 대한매일신보 신문사 앞에 영국 유니언잭 국기를 딱 걸어버려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 특히 앞에 뭐라고 쓰냐면 일본인과 개출입 금지라고 써요. 영국 정부에 항의를 해요. 일본이요. 당신 우리 동맹인데 동맹 국민 어니스트 베델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좀 하라고. 영국 정부도 난감한 거죠. 아, 진짜 어떡하냐. 일본 지금 화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조약은 A와 B가 동등하게 사인하는 게 조약이고 강제로 사인시킨 건 늑약이라고 해야 돼요. 외교권 뺏기니까 있는 그대로 일본이 강요를 해서 압력을 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거를 전 세계에 다 알려요. 1907년도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 등등 헤이그 열사들이 다 헤이그에 가서 이제 만국평화회의장 가가지고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문을 막아버려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제일 처음 조선 땅에서 호해를 뿌린 것이 또 어니스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였어요. 이준 열사 돌아가셨다. 쫙.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영국 정부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쟤 어떻게 좀 하라고. 하니까 영국 정부도 서울 정동이요. 정동 영국 대사관으로 검사, 변호사, 판사를 출장 재판을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류형, 그러니까 구속이죠. 구속형을 땅땅땅 때리는데 당시 조선 땅에는 영국인을 수용할 교도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딜 보내냐면 상해에 있는 영국 교도소로 배로 실어가지고 어니스트 베델을 데려갑니다.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풀려나긴 풀려났지만 이 어니스트 베델이 약간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재판받고 재판 2년 동안 재판이었어요. 이 과정 거치면서 병을 얻어서 37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요절을 하세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운영을 해서 한국인을 도와라가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묻히세요. 앞에 보면 지금 가서 보세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델 선생의 묘라고 딱 써 있어요. 뒤에 가보세요. 뒤에 가보면 묘비가 깎여 있어요. 빼바로 민 것처럼 싹 글이 뭔가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이게요. 왜 그랬냐? 이 장지현 선생님이요. 정말로 참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 선생 한국 땅에 묻혔다는 쭉 추도사를 뒷면에 써요. 이거를 일본이 가만 놔뒀겠나? 아니요. 야! 빼빠 갖고 와. 다 밀어버립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해방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지워졌던 거 다시 쓰자 해서 옆에 따로 비석을 만들어요. 따로 비석을 만들어서 지워진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붙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학원, 어딜까요? 육영학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만든 국립학원이에요. 여기에 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미국인이에요. 호머 헐버트요. 딱 보니까 조선인들이 너무 약간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지리서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지구는 이렇게 생겼고 유럽에는 이런 나라가 있고 미국은 이렇게 생겼고 밑에 멕시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비와 일반 평민들도 모두 알아야 되는 책이다 해서 사민필지라고 이름을 줘요. 선비 사자, 백성민자, 반드시 필자, 알아야 되는 사민필지. 또 뭐 하냐면 이 주시경 선생과 조인을 해가지고 뭘 하냐? 한글도 영어와 같이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도입을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띄어쓰기랑 맞춤법 주시경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민요였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게 음정 옥타브 다 달라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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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이거를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콩나물 대가리 있죠. 음표, 악보로 만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뭐냐? 1905년도에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을 때 고종 황제가 호머 헐버트에게 친서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알리라고. 왜?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해요. 1882년에. 그 수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든 조선이든 한쪽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한쪽이 도와준다. 거의 뭐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는 고종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요. 대통령이 안 만나주네. 미국 대통령이. 왜?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비밀 조약을 이미 맺었던 상태였어요. 뭐냐?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를 하고 이걸 미국이 오케이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 이것도 일본이 오케이한다. 서로 땅 따먹기 나누기 비밀 조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진짜 눈치도 없는 호머 헐버트가 와가지고 미국 좀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그리고 나중에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호머 헐버트가 격분납니다. 문명국인 줄 알았던 내 조국 미합중국이 이렇게 양아치 국가이냐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1907년도 아까 이준희 열사 등등 헤이그 밀사들이 갔잖아요. 이거 다 누가 어레인지 해주는지 아십니까? 뭐 기차표도 끊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다 어레인지를 해준 거예요. 3명 다 다른 곳에서 출발했어요. 이준, 이휘종 등등등 열사들이요. 그래서 다 어디 루트로 오시고 어디서 만나고 우리 어디 숙소 묵고 이렇게 합시다. 이걸 다 어레인지 해준 사람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를 헤이그의 4번째 특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호머 헐버트 박사는 뭐 강제 추방당하시피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소식도 듣고 1948년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해가지고 1949년도에 한국에 배를 타고 오십니다. 20일이 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니까 호머 헐버트 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바에는 난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서 한국에 도착을 해요. 너무 이 여독이 심하셨는지 도착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서울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묻히시는데 묘비가 앞에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묘라고 묘비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빈 돌 상태였어요, 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저쪽에서 받는 거가 미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한국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가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호머 헐버트 박사의 묘라고 묘비명을 씁니다. 그 묘비가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있거든요. 지금 두 분 말씀드렸는데 가시면요. 그 두 분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의 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로 광복된 지 80주년,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 독립투사들이죠. 그분들의 피, 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